예, 방금 소개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이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ESG 관련 법 집행 및 소송 동향, 특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동향입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 관련 동향입니다. 올해 3월에 2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기능 내지 목적은 상장 기업의 ESG 관련 공시 자료를 분석해서 그린워싱 이슈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 예를 찾아보니까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상당한 집행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은 향후에 SEC를 통한 그린워싱 집행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교수, 학계, 기업 어디서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SEC에서 기후변화 관련 가이던스를 낸 게 있습니다. 2010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시제도를 2010년 가이던스를 보면은 기존 공시제도 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항목들을 안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해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치,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조회 기간 중에 이제 접수된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한테 좀 참고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증권감독위원회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재정과 관련된 사항만 공시 대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 이상을 공시 대상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연방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 대상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만 강제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위원장이 된 겐슬러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제도도 미국이 유럽보다는 조금 느슨한 상태인데 향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FTC 연방거래위원회 동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992년에 그린 가이즈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실적을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총 90건 정도 단속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56건의 단속 실적이 확인이 됩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꾸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FTC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2021년 초에 환경단체가 FTC에 쉐브론을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 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쉐브론의 생산 계획에 따를 때 향후 배출가스의 절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에버클리너 에너지라는 약속을 내세우는 행태가 그린워싱이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이제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으로 기업을 FTC에 제보 내지 고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에버클리너 에너지라는 표현, 이걸 선회하면은 물론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도 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해줄 수도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반환경적인 제품 내지는 덜 친환경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이런 류의 캠페인을, 이런 표현을 동원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FTC에 고발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례는 법 집행 영역에서 ESG 관련 규제가 일단 정립이 되면 소비자들이 그 규제를 근거로 법 집행 기관을 압박하고 이로써 또 기업의 ESG 법률 리스크가 확대되는 연쇄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U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도 이제 그린워싱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동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항목을 우선 보시면은 2021년에
신규 지침 위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이 자사의 환경 관련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취지로 영국 CMA 경쟁 당국인데 소비자 보호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현재 초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품의 친환경적 성격에 관한 주장은 첫째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취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토탈 임팩트,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뒤에도 보겠지만 원자재 소싱이나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ESG 책임을 지우는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부 친환경적 요소만 내세워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원자재 소싱하고 공급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급망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에 관해서는 이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경우를 보면은 기업의 관리 감독 의무에 관한 법률 2017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은 회사의 자회사, 공급자, 거래 상대방이 되겠죠. 하수급인 등의 상황을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인권, 기본적 자유, 건강 및 안전, 환경, 결국 ESG 기준입니다. ESG 기준과 그 이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법원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회사의 공급망에 포함된 업체가 불법적인 산림 파괴 행위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 법안이 검토 중에 있고 연내 입법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그 몇 가지 단편적인 동향입니다만은 그 흐름을 짚어보면은 ESG 기준이 국제 규범화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 특히 좀 소프트한 규범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제도화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참고 자료로 다른 영역에서는 국제 규범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그 들어보셨겠지만은 로키드 마틴사가 1960년대, 1970년대 일본 등 이제 외국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무기 수출 계약들을 체결했다라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 미국 국내법이 197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국내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외국 공무원한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 법률을 제정하고 나니까 미국만 이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불만이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국제상거래에서. 미국 기업들은 외국 공무원한테 뇌물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다른 기업들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불만이 제기돼서 미국 정부가 이 국내법을 국제법화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그 미국 법을 본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노력으로. 그 협약이 제정된 게 199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의 그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30개 이상 국가들이 전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고요. 협약에 가입한 후 이제 각각 국내법을 같은 내용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관련 국내법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력한 집행 및 국제 공조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OECD에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에서 뇌물을 준 의혹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면은 미국 검사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그럼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기업을 조사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피어 프레셔 방식으로 이 집행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은 그 국내법 제정부터 협약 제정까지 2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집행력이 있는
그 국제적인 규범, 이 이제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는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ESG 영역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형사법이나 부패 문제는 로컬 이슈로 이해가 되지만 ESG는 미국이나 EU가 이미 주도를 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 글로벌 이슈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20년, 30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생략된 상태에서 EU나 미국의 규범이 바로 우리나라의 규범이 되고 곧 집행력을 가진 법률로 제도화되고 또 집행과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ESG 소송 사례, 해외 사례를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아마 엑슨모빌 관련해서 발표가 또 내용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 뉴욕주에서 검찰이 민사 소송으로 엑슨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비용이 향후에 소요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사정을 알렸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보기에는 내부 자료를 보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사기죄 성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특이한 점은 통상 투자자에 대한 사기는 회사가 향후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좀 축소한 경우, 그래서 재정적 부담, 향후에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을 축소한 경우에 투자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을 해오는 게 기존의 사기죄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반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외부에 알렸는데 실제 그런 계획이나 뭐 역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나 역량에 관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다소 오도한 결과가 된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사례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미래 프로젝트에 관해서 향후 20년 또는 30년 이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 엑슨모빌을 상대로 한 사건이 하나가 더 살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매사추세츠 검찰에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소장을 확인을 해서 일부 발췌해서 그냥 원문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엑슨 제품 중에 시너지, 그린 모빌 원이라는 제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 과거의 제품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또 아마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화석 연료에 기초한 제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품들이 친환경적이냐, 라는 이제 지적이 제기가 됐고, 그 문제는 엑슨이 이 제품의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법인 것처럼 설명한 것이 큰 문제다.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기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것은 그 엑슨에서 프로텍트 투모로우 투데이라는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요. 마치 엑슨이 이제 기후변화와 싸우는 기업인 양 홍보는 했지만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은 지연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장을 보시면 마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장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회사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공격하고 있고요. 수년간 회사의 제품 생산 활동, 영업 활동, 홍보, IR 활동을 총체적으로 소비자나 투자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였다라고 싸잡아서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한 사례인데 시간 관계상 몇 개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사건 보시면은 그린리스트라는 제품의 회사가 그린리스트 재료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린리스트가 사실은 회사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제3자에 의해서 녹색 인증을 받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소송이 제기됐고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원재료 생산 과정에 노예노동이나 아동 착취가 게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품에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을 표시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좀 일반적인 사건들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회사의 ESG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모회사 책임 관련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 나이지리아 주민들이 나이지리아 소재의 쉘 자회사에 원유 유출, 토양 오염 등 불법 행위로 인해서 환경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영국에 있는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 원론적으로 영국 법원은 모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여기서 내세운 기준은 실질적 지배 개념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인을 분리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50% 이상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식 지분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ESG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 기능을 행사했고 어떻게 개입했느냐를 따지겠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 취지이고요. 하나 또 유의미하게 언급한 부분은 평소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내가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ESG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외부에 알렸는지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 내용은 생략하고 회사의 행동 강령이나 윤리 강령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 행동 강령이나 윤리 강령은 사실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이고 희망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 희망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이 이사회를 통해서 채택이 됐고 외부에 알려졌다. 그런데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의지나 실제 노력은 크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 그 행동 강령, 윤리 강령 외부로 공표된 내용과 실제 사이에 상당한 과장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종래 선언적 내용으로 인식해온 행동 강령이나 윤리 강령조차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법집행 및 소송 동향은 제가 조금 비교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3페이지입니다. 결국 조금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은 규제와 입법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확실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규제와 관련 입법이 늘어나면 그 규제나 법률의 내용을 근거로 한 소송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외국의 법률가들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런 상황이 닥치지는 않겠지만 수년 내로 이런 소송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제기되는 소송의 대부분 소송의 원인은 회사의 주장과 실제 간의 괴리입니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환경과 ESG에 관해서 포괄적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라이프 사이클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제품에 뭐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또 반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포괄적 표현 자체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 희망적 내용이라도 너무 낙관적 그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선언적 희망적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리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는 특히 객관적 자료로 쉽게 검증될 수 있는 내용만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공정경쟁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ESG 관련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례에서 봤듯이 그 자회사하고 관계사 등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실질적 지배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 다시 한번 주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ESG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존 법률 리스크와 달리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공격하고 사업 방식과 행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 외양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소송 외에서 다른 방식의 해결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여지도 크고 그런 필요성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어도비 그 성공 스토리는 슬라이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이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들을 보고 또 실제 소장을 보고 그 소송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ESG 기업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앞으로 소송이 빈발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면은 그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SG를 잘 이해하고 또 회사도 잘 이해하고 또 팩트에 대한 굉장히 딥다이브가 가능한 인력들을 양성해서 ESG 관련된 리스크들을 조기에 확인하고 또 예방하는 일종의 레드팀 같은 조직을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